코리안? 너 같은 건 운동도 못하잖아. 내가 뭔데 잘난 척이야. 당장 옷 벗어봐. 체육관을 가득 메운 조롱과 웃음. 하지만 그 순간 강제로 찢겨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건 올림픽 세계 1등만이 가질 수 있는 태극기와 오륜 문신이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무시당하던 한국 전학생의 충격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동부의 한 고등학교, 가을 햇살이 붉은 벽돌 건물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지는 평범한 오후였죠. 그런데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홀로 조용히 걸어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김아린 18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방끈을 꽉 붙잡은 채 복도 한쪽으로 몸을 웅크리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조차 최대한 조용히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학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이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하린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는 전학생이 바로 한국 올림픽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학교에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하린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와 언론의 관심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국으로 온 것이었으니까요. 교실 문 앞에서 하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학생들의 대화 소리를 듣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제 그 아시안 해봤어?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맞아. 완전히 벙어리 같았어. 이런 대화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하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다시 풀었죠. 한때는 이런 말들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조용히 넘어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하린에게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이슨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이었죠. 제이슨은 하린을 보며 친구들과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하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수학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하린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수식들을 보면서도 자꾸만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시상대에 올라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눈물겨운 모습까지.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하린의 운동을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하린아, 아버지는 내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보는 게 꿈이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운동은 다 잊고 싶어. 하린이 매일 속으로 되뇌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운동을 잊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담감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인지 하린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린은 도시락을 들고 조용한 구석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열면서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치의 매콤한 냄새가 퍼지자 주변 학생들이 코를 찌푸리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게 뭐야? 냄새 좀 보라고. 아시안들은 진짜 이상한 거 먹는다니까. 이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하린은 꾹 참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하린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코리안. 제이슨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투였어요. 내 나라는 어디 붙어 있는지
지도에서 찾기도 힘들다던데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하리는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조용히 밥을 먹으려고 했죠. 야, 무시하나? 제이슨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너 영어 할 줄 아는 거 맞지?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들어 제이슨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하린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어요. 예전 경기장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던 그런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이슨은 그 순간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하고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은 그냥 웃으며 넘겼죠. 뭘 겁쟁이일 뿐이야. 오후 체육 수업 시간, 하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섰습니다. 농구 수업이었는데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리는 당연히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죠. 또 저 아시아네 때문에 팀이 약해진다. 누군가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하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공이 오면 적당히 패스하고 슛은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저절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내는 것, 공의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다만 하린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 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지금의 하린에게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아직 조용한 시간이었죠. 사물함에서 교과서를 꺼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찍 왔네, 코리안. 돌아보니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만날 줄은 몰랐는데 마치 하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너 어제 체육 시간에 뭔가 이상했어. 제이슨이 하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하린은 사물함 문을 닫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영어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의사 전달은 되었죠. 하지만 제이슨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모르겠다고? 제이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마이크. 옆에 있던 친구를 불렀어요. 이에 어제 농구할 때 봤지?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어. 마이크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뭔가 이상했어. 공이 날아올 때 반응 속도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들켰을까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이슨 무리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죠. 하린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린이 급식을 받으러 줄을 서 있는데 제이슨이 뒤에서 밀어붙였어요. 어라, 미안.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뻔했죠. 하린의 트레이가 기울어지면서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나 봐. 제이슨의 가짜 사과에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린은 조용히 쏟아진 국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섰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이슨은 더욱 신이 났어요. 와, 정말 착하네. 역시 아시안들은 순하다니까. 급식을 다시 받은 할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제이슨의 친구 중 하나인 브래드가 할인의 테이블로 다가와서는 일부러 물을 쏟았습니다. 어머, 실수했네. 물이 할인의 도시락 위로 쏟아지면서 김치가 물에 젖었어요. 야, 이거 보라고. 브래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빨간 것들이 뭐야? 썩은 양배추? 주변 학생들이 몰려들어 할인의 도시락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우웩, 냄새 봐. 저런 걸 어떻게 먹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인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너희 나라 음식은 다 이렇게 이상해? 제이슨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할인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아니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이 말에 할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시면서도 할인에게 최고의 것만 주려고 하셨는데, 하지만 할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참아야 해. 속으로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제이슨은 할인의 이런 반응을 보며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야, 화났나? 화나면 뭘 할 거야? 하지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번에는 배구 수업이었는데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할인을 겨냥해서 공을 강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미안. 컨트롤이 안 되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첫 번째 공이 할인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피하지 못했을 정도로 빠른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공의 궤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며 공을 피했죠.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제이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야?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그거 봤어? 어떻게 저렇게 빨리 피하지? 할인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몸이 반응해버린 거였어요. 운 좋았네. 브래드가 중얼거렸지만 제이슨의 표정은 달랐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인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한 번 더 해보자. 제이슨이 공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더욱 정확하게 할인을 겨냥해서 던졌어요. 하지만 할인은 또다시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살짝 옆으로 움직이며 공을 피했는데 그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어요.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보통 사람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할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그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마치 프로 선수 같은데? 이런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할인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해버린 거였습니다. 제이슨이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왔어요. 너 뭔가 특별한 거 배웠지?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동 같은 거 말이야. 태권도? 가라테? 할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제이슨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이슨이 할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반인이 저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할인은 팔을 빼려고 했지만 제이슨의 힘이 세서 쉽지 않았어요. 놓아주세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지만 제이슨은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제이슨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너 정체를 반드시 알아낼 거야. 제이슨이 할인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제이슨의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 반사신경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킬 뻔한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지? 할인은 베개를 꽉 안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한국에 있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인아,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 손녀라는 걸 잊지 말거라.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할인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느껴졌어요. 어제 체육 시간에 그 아시안 해봤어? 공 피하는 거 완전 대박이었는데? 뭔가 무술 같은 거 배운 것 같지 않아? 나도 봤는데 진짜 신기했어. 이런 대화들이 복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제이슨과 그의 무리가 할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토미, 브래드, 마이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유명한 운동선수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식축구팀 주장인 케빈까지 와 있었어요. 왔네, 우리의 미스터리 거리. 제이슨이 비웃듯 말했어요. 오늘은 내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낼 거야. 할인은 자신의 자리로 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할인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느껴지는 시선들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역사연표를 그리며 설명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다른 생각들만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 정말로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 만약 정체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연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연필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할인이 급식소에 들어서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온다. 어제 그 애 맞지? 진짜 신기했는데. 무슨 무술 배운 것 같던데?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할인은 더욱 작아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급식을 받고 자리를 찾으려는데 제이슨이 할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오늘은 우리랑 같이 앉자. 선택권을 주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둘러싸며 할인을 특정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할인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제이슨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너 분명히 뭔가 특별한 운동 배웠지? 태권도? 가라테? 아니면 다른 무술? 할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제이슨은 계속 추궁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그 움직임은 절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토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한국에는 태권도라는 무술이 있대.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고. 할인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자신에 대한 정보를 찾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운다던데? 브래드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거야. 이해도 한국에서 무술 배우고 온 거 틀림없어. 케빈도 동조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제 그 움직임은 완전히 프로 수준이었거든. 하리는 조용히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추궁은 계속되었어요. 야, 우리 말 듣고 있어? 제이슨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배웠어. 영어가 서툴렀지만 간신히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어제 그렇게 움직였는데? 설명해봐. 그냥 운이었어. 하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 2번이나 연속으로 운이라고? 말이 안 되지. 토미가 스마트폰 화면을 하린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봐. 태권도 영상이야. 이런 움직임이랑 내 움직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린은 화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주변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린은 계속 부인했지만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이슨의 눈빛에는 뭔가 큰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확실하게 해보자. 제이슨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일반인인지 아닌지 말이야. 오후가 되면서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2학년에 있는 한국 전학생이 뭔가 대단한 무술을 배웠대. 어제 체육 시간에 공을 피하는 모습이 완전히 프로 수준이었다던데 오늘 체육 시간에 또 뭔가 보여줄 거래.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따라왔어요. 하리는 화장실에 숨어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하지만 하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린아, 숨어서 사는 게 정답은 아니란다.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지금의 하린에게는 당당함보다는 평범함이 더 절실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싶을 뿐이었어요. 오후 체육 시간이 되자 체육관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할인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지면서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구경하러 온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 아시안 애가 무술고수래. 오늘 뭔가 보여준다던데? 어제 공 피하는 거 봤는데 완전 대박이었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리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관심과 시선이 바로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었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오늘의 수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자유활동 시간입니다. 각자 원하는 운동을 하세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제이슨과 그의 무리가 하린을 둘러쌌어요. 드디어 시간이 왔네.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내 정체를 밝혀낼 거야. 주변에 모인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이벤트가 벌어질 것처럼 기대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하린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토미와 브래드가 양쪽을 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케빈과 다른 운동부 학생들이 서 있었거든요. 뭘 무서워해? 그냥 간단한 테스트일 뿐이야. 제이슨이 농구공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체육 창고에서 여러 개의 공을 가져왔어요. 농구공, 배구공, 테니스공까지 다양한 공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마이크가 공들을 바닥에 늘어놓으며 말했어요. 어제는 운이었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증명해보자고.
주변 학생들이 더욱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재미있겠는데. 진짜 무술 고수인지 궁금해.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제이슨이 농구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 피하면 안 돼.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무 위험해 다칠 수도 있어. 하지만 제이슨은 듣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그냥 공일 뿐인데. 브래드가 끼어들었어요. 어차피 넌 피할 수 있잖아. 어제처럼 말이야. 제이슨이 공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할인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준비됐어? 제이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을 거예요. 공이 날아왔습니다. 할인의 가슴을 향해 빠르게 날아오는 공이었어요. 할인은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올림픽에서 단련된 반사신경은 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며 공을 피했죠.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아했어요. 또 피했어. 토미가 소리쳤습니다. 체육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피하지? 완전히 프로 수준인데? 학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은 자신이 또다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의도적으로 맞으려고 해도 몸이 알아서 피해버리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브래드가 배구공을 추가로 가져왔어요. 동시에 던지면 피할 수 없을 거야. 마이크도 테니스공을 들고 합류했습니다. 맞아. 세 개를 동시에 던지자. 할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할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정말 위험해. 하지만 그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환호와 격려도 그들을 더욱 부추겼어요. 해봐. 완전 궁금하다. 진짜 무술 고수인지 확인해보자. 이런 소리들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개의 공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다른 속도로 할인을 향해 날아오는 공들이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은 순간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감각이었습니다. 할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세 개의 공을 모두 피했어요.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첫 번째 공을 피하고 바로 이어서 상체를 숙여 두 번째 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세 번째 공까지 완벽하게 피해냈어요.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입을 벌리고 할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지금, 뭐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인간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제이슨이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제이슨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절대 일반인이 아니야. 뭔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는 거지? 할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케빈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완전히 올림픽 선수 수준인데?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할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만해. 할인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냥 난 학생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학생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호기심은 집요한 추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제이슨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진 순간 하리는 자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더 의심스럽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이 저렇게 움직일 리 없어. 분명히 특별한 훈련 받은 거야. 이런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넘겨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브래드가 하린의 운동복 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그만 숨기고 진실을 말해봐. 하린이 뒤로 밀려나면서 운동복이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 하는 거야? 하린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브래드는 더욱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토미와 마이크도 양쪽에서 하린을 붙잡았어요. 놓아주세요. 하린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이 더셨습니다. 제이슨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진짜 뭐가 있나 보자. 옷 벗어봐. 주변 학생들은 비웃으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재미있는데 유튜브에 올려야겠어.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간청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래드가 하린의 운동복 소매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더 크게 났고 하린의 어깨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뭔가 보이는데? 마이크가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린은 필사적으로 옷을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갑자기 토미가 하린의 등 뒤쪽 운동복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린의 등 일부가 드러났어요. 그 순간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하린의 등에는 선명하고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올림픽 오륜기가 가장 위쪽에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금색 글씨로 월드 챔피온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아한 서체로 새겨져 있었어요. 문신의 퀄리티는 전문가가 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이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올림픽 오륜기. 토미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월드 챔피온이라고 써 있잖아. 마이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뜻이야. 브래드는 아예 말을 잃고 하린의 등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체육관 안의 모든 학생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괴롭히고 의심했던 조용한 아시안 전학생이 알고 보니 세계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케빈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잠깐, 이거 진짜야? 그는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 케빈이 소리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하린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아린,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사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의 영웅, 세계를 놀라게 한 18세 소녀. 부제목까지 읽어주자 체육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토미가 기사를 더 읽어나갔어요. 3년 전 올림픽에서 최연소 기록으로 금메달 획득, 국가대표 출신, 세계 랭킹 1위. 읽어갈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세계 챔피언을 괴롭힌 거야? 브래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이슨이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 그가 중얼거리자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완전 죽었다. 올림픽 챔피언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하리는 찢어진 운동복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롱과 무시에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체육관 문이 열리며 체육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소리치자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인의 찢어진 옷과 등에 드러난 문신을 본 선생님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할인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래요. 선생님이 할인을 다시 쳐다봤어요. 뭐라고? 케빈이 스마트폰을 선생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사 나와 있어요.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꿈도, 조용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싶었던 바람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할인은 찢어진 운동복을 붙잡고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육관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소심하고 조용한 모습이 아니라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당당함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할인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발음도 훨씬 자신감 있게 들렸어요. 저는 김할인이고 한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체육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괴롭혔던 소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의심하고 추궁해서 증명하게 되었네요. 제가 세계 1등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계 1등?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세계 랭킹 1위였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연속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거든요. 토미가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여기 다 나와 있어. 세계 신기록까지 갱신했다고. 마이크와 브래드는 아예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할인은 체육관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5세에 올림픽에 출전해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어요. 그 후로 3년 동안 세계대회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죠. 케빈이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더 해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들이네. 연승 기록까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체육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언론의 관심,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계속되는 압박감.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미국으로 왔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구나. 할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네요. 갑자기 할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시면서도 할인의 꿈을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새 일하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제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보는 게 아버지의 꿈이었죠.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이 금메달은 제 것이 아니에요.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 1등이라는 건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온 거죠. 제이슨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브래드와 토미, 마이크도 하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미안해. 할인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너희들도 몰랐던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관대한 태도에 학생들이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학생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할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몇몇은 SNS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 그것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일을 인터넷에 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줘.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케빈이 손을 들었어요. 할인,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운동을 계속하지 않았어? 할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번아웃이 왔어.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거든. 15세에 올림픽 챔피언이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잠시 쉬고 싶었던 거야. 학생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시 운동할 생각은 없어? 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어.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일반적인 10대가 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거든. 마이크가 말했어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게 내가 가장 원했던 거야. 체육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났으니 모두 교실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로 비밀로 해주길 바란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체육관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롱과 무시가 아닌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이슨이 마지막에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 정말 미안해. 그리고 대단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까? 제이슨이 손을 내밀었고 할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할인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게 된 것 같았어요. 진정한 친구들과 인정받는 느낌을 말이죠. 할인과 제이슨이 악수를 나눈 지 불과 몇 시간 후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무리 비밀로 하자고 했지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숨기기는 어려웠어요. 우리 학교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던데 2학년 김아린이 세계 챔피언이래. 진짜야? 그 조용한 아시안 애가? 복도 곳곳에서 이런 대화들이 들려왔습니다. 할인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할인이 급식소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관심이었습니다. 할인, 여기 앉아. 사인 좀 해줄래?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에 할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리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런 인기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제이슨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린, 우리 테이블에 앉을래? 토미, 브래드, 마이크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혔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기분이 어땠어? 하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기쁘기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 아버지와 코치님, 그리고 나를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 브래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15살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안 했어? 세계 1등인데. 하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너무 무거웠어. 국가대표라는 이름, 사람들의 기대, 언론의 관심 모든 게 부담스러웠지. 특히 내가 지면 온 나라가 실망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 제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구나.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하린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아린 학생, 교장 선생님이 하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교장실로 좀 와주겠니? 하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린이 일어서자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을 거야. 제이슨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예상외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몇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웃고 있었어요. 하린아, 앉아라. 교장 선생님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학교의 명예 때문이야. 하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예요? 그렇다. 우리 학교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상황이니까 말이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다. 우리 학교 체육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학금이요? 그렇다.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한다면 우리 학교 체육팀을 만들어서 너를 코치로 모시고 싶다. 체육부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학생으로 지내도 된다. 하린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들이 올 예정이다. 이미 언론에서 연락이 왔거든.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자들이요? 그렇다. 한국의 올림픽 챔피언이 미국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단다. 교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니? 하린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정체가 드러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하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를 일반 학생으로 대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마. 오후 3시 학교 앞에는 여러 방송국의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영웅, 미국 고등학교에서 발견, 세계 챔피언의 숨겨진 이야기. 이런 헤드라인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하리는 교장실에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떨렸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비됐니?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제이슨과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하린,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토미가 말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브래드가 격려해 주었어요. 하린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인터뷰가 시작되자 하린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올림픽 챔피언이기 이전에 18살 김아린이거든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운동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할 수도 있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하리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하린, 정말 멋있었어. 우리 학교 자랑이야. 이런 응원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친구들과 따뜻한 관심을 말이죠. 인터뷰가 방송된 지 일주일 후 하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숙사를 나서는데 교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린, 하린.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팬들, 현지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몰려든 상황이었어요. 하린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안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린 학생, 안전을 위해 후문으로 들어가세요. 교실에 겨우 도착한 하린을 제이슨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린, 넌 이제 완전히 유명인이야. 토미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하린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조회수가 무려 50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대박이지? 유튜브 트렌딩 1위야. 브래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하린 학생,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교장실로 와주세요. 교장실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린 선수. 그중 한 명이 일어서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김 팀장입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년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린 선수만 돌아온다면 금메달은 확실합니다. 하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훈련비 전액 지원, 개인 코치 배정,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특별 혜택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하린,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하지만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은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 팀장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하린 선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린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학교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멀리서 제이슨과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하린, 여기 있었구나. 토미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지?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올림픽 출전 제안을 했어.
친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너 떠나는 거야? 마이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토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린, 우리 정직하게 말할게. 너가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제이슨이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할 거야. 그날 저녁 하린은 기숙사에서 아버지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린아, 아버지는 내가 뭘 선택하든 지지할 거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다음 날 체육 시간, 하린은 평소와 다르게 집중이 안 되었어요. 농구를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공이 하린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어요. 평소라면 쉽게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반응이 늦었습니다. 다행히 제이슨이 재빨리 공을 쳐내며 하린을 보호했어요. 괜찮아?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하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하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정했어요. 체육관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하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하린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림픽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바로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제이슨과 친구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린, 하린.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오후 하린은 교장실에서 김 팀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싶어요. 그날 밤 전 세계 뉴스에서 하린의 결정이 보도되었습니다. 김하린, 올림픽 복귀 대신 우정을 선택하다 한국의 작은 시골집에서 할머니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내 손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금메달보다 소중한 걸 찾았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하린과 친구들이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함성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어요. 하린이 멋진 슛을 성공시키자 모든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우리의 챔피언, 제이슨이 소리쳤어요. 하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어떤 금메달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계 1등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값진 것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우정과 자신만의 행복이었어요. 오늘 함께한 가족 이야기, 감동 사연, 인생 드라마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이야기와 시니어 공감 드라마, 오디오북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전현 당장 군복 벗겨. 병사들 앞에서 확인해 봐야겠어. 창녕부대 연병장은 숨이 막히도록 얼어붙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에서 가난한 집 외아들이 죽었는데 지휘관 아들은 PX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던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그날 드러난 여군 3스타의 창룡 문신 진실의 폭로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국방부 청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층 중장실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죠.
장미연 중장은 어김없이 새벽부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전 참모총장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그녀를 올감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늘 따가웠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올라간 거 아니야? 여자라서 특별 대우 받는 거지.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장미연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중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부관 김대위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급부대 점검 보고서 검토하시고 오후에는 예산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님,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창룡부대 쪽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장미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룡부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연대장으로 복무했던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대였죠. 어떤 소문 말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군납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요즘 들어 이런 소문들이 자주 귀에 들어왔거든요. 병사들의 부당한 대우, 장비 부족,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거래들. 창룡은 조선의 수호신이다. 언제나 정의롭고 당당해야 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 장미연은 복도에서 몇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룡부대에서 또 사고 났다더라. 이번엔 뭔데? 병사 하나가 훈련 중에 쓰러졌대. 심장마비라고 하던데. 요즘 젊은 애들이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 아냐? 글쎄, 그런데 이상한 게 방한복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문도 있고. 장미연은 발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은 그녀를 발견하자 급히 입을 다물고 경례를 했죠.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장미연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공문들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죠. 발신인 표시가 없는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장미연 중장님께 개인적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장미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지는 거칠었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미연 중장님께, 저는 창룡부대에서 복무하는 한 병사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어제 저희 부대에서 김도윤 병장이 훈련 중에 죽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혹한기 훈련에서 얼어 죽은 겁니다. 중장님, 저희는 겨울인데도 여름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방한복은 장부에만 있을 뿐이에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도윤 병장은 시골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며 힘들게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추위에 떨다가 죽었습니다. 반면 박정우 대령의 아들 박지훈 일병은 PX에서 따뜻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군대입니까? 저희가 입고 있는 군복과 장비들이 대부분 장부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에요. 신형 소총도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로는 20년 넘은 구형만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중장님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창룡부대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더러운 장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부디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발각되면 저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장미연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창룡 부대가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 아버지의 혼이 깃든 부대가 있었죠. 그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미연아,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 병사들은 부모가 나라에 맡긴 소중한 자식들이다. 절대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떠올랐죠. 정의는 때로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로운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만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장미연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김도윤 병장, 시골 외아들, 부모님이 농사 지으며 키운 소중한 아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휘관의 아들은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런 불공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국방부 청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창룡의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부관, 장미연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중장님. 내일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네, 중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급한 출장이 생겼어요.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장미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수첩 표지에는 창룡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것도 함께 썩는다. 용기 있는 자만이 칼을 들 수 있다. 장미연은 그 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가겠습니다. 창룡의 명예를 되찾으러. 그날 밤 장미연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 김도윤 병장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시골 외아들이 추위에 떨다가 죽었다는 그 끔찍한 현실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4시 장미연은 일어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창룡부대 사령관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아, 진실을 알고 싶으면 때로는 높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진짜 아래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장미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장 신분으로 가면 모든 게 가려질 테니까요. 미리 꾸며놓은 모습만 보게 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미연의 눈에서 번뜩이는 빛이 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쓰리스타가 아니다. 이름 없는 늙은 원사로 간다. 다음 날 새벽 장미연은 아무도 없는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인사과에 전화를 걸어 가짜 신분으로 창룡부대 파견 서류를 만들었죠. 박성철 원사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서 낡은 전투복과 군화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현장 시찰 때 입었던 것들이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허리를 굽히니 말년 원사의 모습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좋아, 이제 박성철 원사다. 창룡 부대까지는 시외버스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도윤 병장, 당신의 억울함을 꼭 밝혀내겠습니다. 오후 2시 창룡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왔던 그 자리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창룡 조형물은 색이 발해 있었고 경비병들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박성철 원사입니다. 오늘부터 임시 배속되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2월 중순인데도 병사들 대부분이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군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정도였고 제대로 된 방한복을 입은 병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연대 본부에서 박정우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오만한 인상이었죠. 박성철 원사님이시군요. 임무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일주일 정도입니다. 장비 점검 업무로 왔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장미연은 직감했습니다. 저녁 시간 부사관 식당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도윤 병장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 겨우 20살인데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부사관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얼어 죽은 거 아니야? 방한복도 없이 밖에 나갔는데. 쉿! 연대장님이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했잖아. 또 다른 부사관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지훈 일병은 왜 혹한기 훈련에 안 나갔어? 똑같은 일병인데. 그야 연대장님 아들이니까. PX에서 따뜻하게 근무하고 있잖아. 정말 기가 막혀. 같은 부대 병사인데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 장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한 병사는 추위에 떨다 죽고 다른 병사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 식사 후 부대를 둘러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무기고에는 녹슨 구형 소총들만 가득했고 보급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최신 장비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당받은 막사 침대에 누워 장미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간절했어요.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김도윤 병장이 마지막을 맞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연은 조용히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박정우 대령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사,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냄새를 맡고 온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며칠 있으면 갈 사람입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지켜봐. 특히 보급 창고나 무기고 쪽에 얼씬거리면 바로 보고해. 장미연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발소리가 멀어진 후 장미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도윤 병장의 죽음, 사라진 장비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실. 반드시 밝혀내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장미연은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수사를 위해서 말이죠. 새벽바람이 막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김도윤 병장의 혼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기상 나팔과 함께 장미연은 눈을 떴습니다. 부사관들과 함께 연병장으로 나가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12월 중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병사들 대부분이 얇은 여름 전투복만 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박정우 대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오늘부터 혹한기 생존 훈련을 실시한다.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진짜 군인의 자질이다.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무슨 혹한기 훈련이야. 장미연은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점호 후 보급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직이 이 상사가 안내해 주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텅 빈 선반들과 구석에 해진 구형 방한복 몇 벌만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 상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신형 방한복 200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재고 장부를 확인해 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최신형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 모든 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장부는 언제 만든 건가요? 한 달 전 상급부대 점검 때요. 가짜 장부로 상급부대를 속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들에게 돌렸던 거였어요. 무기고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2 소총 100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년 넘은 M16 구형 소총만 녹슬어가며 놓여 있었어요. 점심시간 병사 식당에서 더욱 참담한 현실을 봤습니다. 묽은 된장찌개와 김치, 보리밥이 전부였거든요. 한쪽 테이블에서 병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도윤이가 죽기 전날 밤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집에 가고 싶다. 너무 춥다고 했지. 그날 훈련복도 젖어 있었는데 갈아입을 여벌도 없었잖아. 그때 한 병사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박지훈 일병은 PX에서 라면이랑 과자 실컷 먹고 있더라. 난방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같은 일병인데 이런 차이가 있나? 우리는 뭐야? 장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휘관 자식은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가난한 농가 출신은 추위에 떨다 죽는다니. 오후에 김도윤 병장이 죽은 훈련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생활관에서 10분 거리의 야산 기슭이었어요. 바람이 매섭게 불고 온도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훈련장 담당 이성훈 상병이 안내해 주었는데 바로 그가 편지를 보낸 병사인 것 같았어요. 여기서 김도윤 병장이 쓰러졌습니다. 이성훈 상병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영하 15도였는데 방한복도 없이. 왜 방한복을 안 입었죠? 입을 게 없었어요. 지급받은 것도 빌려줄 것도 없었거든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벌판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20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니. 김도윤 병장은 어떤 애였나요? 정말 착한 애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말도 별로 없고 항상 부모님 걱정만 했거든요. 이성훈 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농사일 도와드리러 빨리 가고 싶다고 늘 말했는데 그런 착한 애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때 이성훈 상병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사님, 사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가요? 유령 병사 명단이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이름들로 군복이랑 장비를 빼돌리고 있거든요. 장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 병사요? 네, 제가 우연히 보급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김철수, 박영수, 이런 이름들로 수십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몫의 보급품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요. 아마 팔아넘기는 것 같은데. 이성훈 상병이 작은 종이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복사해뒀어요. 증거로 쓰세요. 장미연은 종이를 받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저녁 시간 PX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박지훈 일병이 따뜻한 난방 아래서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다른 병사들은 추운 생활관에서 얇은 담요로 떨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병장이 훈련장에서 얼어 죽던 그 시간에도 저 애는 저렇게 웃고 있었겠지. 밤이 되어 막사로 돌아가는 길, 장미연은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박정우 대령의 부하 헌병 몇 명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막사에 도착해서 이성훈 상병이 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병사들의 이름으로 수백 벌의 군복, 수십 정의 소총, 각종 장비들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어디다 팔았을까? 그리고 그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정우 대령과 몇 명의 부하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사, 뭔가 수상해. 자꾸 보급 창고며 무기고며 기웃거리고. 혹시 상부에서 보낸 건 아닐까요? 설마. 하지만 조심해야 해. 특히 보급 관련 서류는 절대 보여주지 마. 장미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 장미연은 다시 서류를 펼쳐봤어요. 유령 병사들의 명단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가짜 이름들 하나하나가 김도윤 병장 같은 진짜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거든요.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김도윤 병장의 혼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숨기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위험한 수사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장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상병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어제부터 박정우 대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점호 후 장미연은 일부러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원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한 부사관이 물었습니다. 본부에서 왔어요. 장비 점검 업무 때문에 잠깐 파견 나온 거예요. 요즘 상급 부대에서 점검을 자주 하네요. 작년에도 몇 번 왔었는데 그때 다른 부사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점검할 때마다 이상해요. 갑자기 새 장비들이 나타났다가 점검 끝나면 또 사라지고. 쉿!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장미연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 상급 부대 점검 때만 임시로 장비를 가져다 놓고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장미연은 이성훈 상병이 근무하는 보급계로 갔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부 업무로 나가고 이성훈 상병만 혼자 있었어요. 상병, 어제 준 서류 말인데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성훈 상병은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사님, 사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유령 병사만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대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부대요? 네, 서류상으로는 창룡부대 예하에 특수작전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명 규모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대는 실제로 없어요. 이성훈 상병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가짜 부대 이름으로 최신 무기들, 야간 투시경, 방탄복, 엄청난 장비들을 구매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총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요. 장미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원. 그 돈이면 부대 전체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군복과 장비를 다 지급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어요. 그 장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해외로 밀매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연히 연대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물건은 언제 부산항으로 보내냐, 돈은 언제 입금되냐, 이런 얘기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박정우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이성훈 상병은 재빨리 서류를 서랍에 숨겼어요. 뭐하고 있나? 박정우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장미현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박정우 대령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원사,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할 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우 대령이 나간 후 이성훈 상병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원사님, 위험해요. 연대장이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겠네요. 점심시간에 장미연은 김도윤 병장과 같은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도윤이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한 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만 하고 마지막 날에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휴가라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훈련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은 왠지 집에 가고 싶다고. 또 다른 병사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박지훈 일병하고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김도윤이는 추위에 떨면서도 훈련에 성실했는데 박지훈이는 아버지 백으로 PX에서 놀고만 있잖아요. 심지어 김도윤이가 죽던 날에도 박지훈이는 PX에서 치킨 시켜 먹고 있었어요. 장미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계급인데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후 3시 약속 시간에 맞춰 연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장미연이 들어가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앉으시죠, 원사. 네. 원사님이 여기 온 진짜 목적이 뭔가요? 박정우 대령의 직설적인 질문에 장미연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장비 점검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병사들이랑 대화하고 보급 서류를 뒤지고 다니시는 거죠? 점검 업무의 일환입니다. 박정우 대령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거짓말 마시죠. 원사님 정체가 뭔지 알아봤거든요. 박성철이라는 원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장미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켰구나.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고 여기 왜 왔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헌병 2명이 들어왔어요. 연대장님 지시에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 신원을 확인해야겠어. 혹시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옷부터 벗겨봐. 장미연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버텨봐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나중에 찾으면 돼. 일단 신원부터 확인하자고. 헌병들이 장미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대장실 창문 너머로 병사들이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장미연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김도윤 병장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어. 설령 내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헌병들의 손이 장미연의 군복 단추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헌병들의 손이 장미연의 군복 단추에 닿는 순간 연대장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 부사관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뭔 일이야, 이 바쁜 와중에. 상급부대에서 긴급 점검단이 온다고 연락 왔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박정우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헌병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갑자기 미리 연락도 없이? 네, 그냥 깜짝 점검이라고. 지금 당장 부대 전체가 비상이에요. 박정우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장미연을 쳐다봤어요. 지금 당장 점검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원사, 일단 가보시죠.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어요. 장미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연대장실을 나오자마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부랴부랴 청소에 나섰고 부사관들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보급창고 쪽이었습니다. 갑자기 트럭들이 들어와서 새 군복들과 장비들을 나르고 있었거든요. 역시 점검 때만 임시로 가져다 놓는구나. 장미연은 이성훈 상병을 찾아갔어요. 그는 창고에서 새로 들어온 방한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병, 이 옷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성훈 상병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부대에서 빌려온 거예요. 점검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해요. 그럼 평소에는?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점검 때만 잠깐. 그때 갑자기 박정우 대령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 상급부대 점검단이 곧 도착한다. 모든 장비 점검하고 특히 보급 상황 완벽하게 준비해.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새 군복들을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점검 끝나면 바로 반납하라고 지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무기고에도 새로운 소총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구나. 1시간 후 점검단이 도착했습니다. 중령급 장교를 단장으로 한 5명의 점검팀이었어요. 박정우 대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창룡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점검이 시작되었어요. 보급 창고를 둘러본 점검단은 만족해했습니다. 오, 방한복 상태가 아주 좋네요. 병사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병사들 복지에 신경 쓰고 있거든요. 박정우 대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장미연은 속이 뒤틀렸어요. 무기고 점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신형 K2 소총들이 잘 관리되어 있네요. 네, 병사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단이 연병장에서 병사들을 점검할 때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새 군복을 입고 반듯하게 서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 해진 옷을 입고 떨고 있던 그 병사들 말이에요. 점검단장이 몇 명의 병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군복 상태는 어때요? 보고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추위는 안 타요? 보고합니다. 방한복이 완벽해서 춥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나중에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점검이 끝나고 점검단이 돌아간 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럭들이 다시 와서 모든 새 장비들을 다시 가져갔거든요. 야, 빨리 군복 벗어. 반납해야 한다고. 소총도 빨리 무기고에 넣어. 불과 2시간 만에 부대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병사들은 다시 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연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상급 부대를 속이고 병사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녁 시간 이성훈 상병이 조심스럽게 장미연에게 다가왔어요. 원사님, 아까 위험했죠? 연대장이 정체를 의심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성훈 상병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윤 병장 사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김도윤이가 죽기 며칠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보급 서류를 정리하다가 유령부대 명단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장미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갑자기 혹한기 훈련에 투입된 거예요. 다른 병사들은 빠지는데 김도윤이만 혼자. 설마 의도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무 우연이 많아요. 이성훈 상병의 말을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김도윤 병장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날 밤 장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 병장이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 보였거든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김도윤 병장의 혼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설령 내 목숨을 걸더라도. 장미연은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수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미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이성훈 상병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도윤 병장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말이에요.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 장미연은 조용히 막사를 나와 김도윤 병장이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활관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김도윤 병장의 침상은 그대로 비어 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은 이미 고향으로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원사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도윤 병장과 같은 생활관을 썼던 최민수 일병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죠. 아, 미안해요. 깨웠나요? 아니에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김도윤이 생각나서. 최민수 일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미연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도윤 병장과 친했나요? 네, 같은 고향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거라 서로 의지했어요. 최민수 일병이 김도윤 병장의 빈 침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사님, 사실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김도윤이가 죽기 며칠 전에 갑자기 무서워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장미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보급계에서 돌아와서는 큰일 났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나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게 나으라고만. 그때 갑자기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박정우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헌병 2명이 따라왔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정우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최민수 일병은 깜짝 놀라며 경례했어요. 보고합니다. 잠이 안 와서. 일병은 나가 있어. 원사하고 할 말이 있어. 최민수 일병이 나간 후 박정우 대령이 장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사, 어제 일이 끝난 게 아니야. 당신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신원을 확인해 보자고. 헌병들이 다시 장미연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장미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나요? 중요한 건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김도윤 병장의 죽음, 사라진 군수품들, 유령 병사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박정우 대령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어요. 뭘 알고 있는 거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유령 부대까지 만들어서 10억 원 넘는 장비들을 빼돌린 것도 알고 있고요. 박정우 대령이 헌병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헌병들이 장미연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좋아. 그럼 고문이라도 해서 토하게 만들어야겠어. 그 순간 장미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바에야 당당하게 정체를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제 정체를 말씀드리죠. 장미연이 군복 단추를 스스로 풀기 시작했어요. 박정우 대령과 헌병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군복이 벗겨지면서 장미연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그녀의 등에는 창룡부대 사령관에게만 허락된 전설의 창룡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용의 몸체가 등 전체를 감싸며 올라가는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우 대령이 그 문신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헌병들도 당황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도 그 문신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참모 총장의 딸. 박정우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생활관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분이 진짜 장군님이세요? 창룡 문신 전설로만 들었던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 연병장에 부대 전체에 장미연의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수백 명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생활관 앞 연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중장님, 진짜 장군님이셨습니까? 병사들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병사들도 많았어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죠? 김도윤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죠? 이성훈 상병도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장미연은 군복을 다시 입으며 병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완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령, 장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시죠. 김도윤 병장을 왜 죽였습니까? 저는 유령 부대로 빼돌린 10억 원은 어디에 숨겨뒀고 김도윤 병장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거한 거 아닙니까? 박정우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함성이 계속 이어졌어요. 중장님, 중장님. 장미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될 때였어요. 장미연의 정체가 드러난 후 창룡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박정우 대령과 그의 측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헌병들, 박정우 대령을 구금하시오. 장미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저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변명은 군 법정에서 하시죠. 하지만 박정우 대령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중장님, 저만 체포하시면 안 돼요. 이 일에는 더 큰 손들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장미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요. 저는 그냥 말단일 뿐이에요. 박정우 대령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와서 직접 지시했어요. 군납업체들과 손잡고 장비를 빼돌리라고. 장미연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겠네요. 증거를 제시하시죠. 연대장실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문서들, 해외 계좌번호, 거래 내역서. 2시간 후 장미연은 수사팀과 함께 연대장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모 의원과 주고받은 문서들, 군납업체 대표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된 수십억 원의 거래 내역까지. 이런,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네요. 수사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김도윤 병장 관련 문서였어요. 그 안에는 보안 위험 요소 제거라는 제목의 계획서가 있었거든요. 김도윤 일병이 그 당시 유령 부대 명단을 발견했다. 보안 누출 위험이 높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미연은 그 문서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로 김도윤 병장을 의도적으로 죽인 거였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하여 처리한다. 방한 장비 미지급으로 자연스러운 동사 유도. 더 읽어갈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한 청년의 목숨을 단순한 보안 위험 요소로 치부하고 냉혹하게 제거 계획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장미연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대 간부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그녀는 스크린을 켜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창룡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도윤 병장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왔어요. 추위에 떨며 훈련장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도윤 병장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살해된 겁니다. 두 번째로 유령 병사 명단과 사라진 군수품 기록이 공개됐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병사들의 이름으로 수백 벌의 군복, 수십 정의 소총, 각종 장비들이 지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 15억 원 상당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밀매 증거들이었어요. 이 장비들은 모두 해외로 밀매되었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빠져나갔고 그 돈은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김도윤 병장이 훈련장에서 얼어 죽어가던 바로 그 시간, 박지훈 일병이 따뜻한 PX에서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는 감시카메라 영상이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군대의 모습입니까? 가난한 농가 출신은 죽고 지휘관 자식은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의로운 겁니까?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몇 간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정치권도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장미연이 국회의원과의 거래 문서들을 공개하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군인의 피와 국민의 세금을 팔아먹은 자들, 그대들은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박정우 대령을 끌고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을 본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우 대령, 군형법 제86조 적전 도주, 제92조 상관 살해,
제94조 군수품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장미연은 김도윤 병장의 어머니 최말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장미연 중장입니다. 아, 장군님. 최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도윤이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혀냈어요. 정말인가요? 네, 도윤이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최말순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도윤이가 진짜 억울하게 죽은 거였군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냐고요. 그 울음소리에 장미연도 눈물이 났어요. 한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절규였거든요. 어머님,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들을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날 밤 장미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려가서 아버지가 잠든 국립현충원에 도착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장미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창룡부대의 진실을 모두 밝혀냈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창룡부대가 다시 명예를 되찾을 거고 김도윤 병장 같은 억울한 일도 다시는 없을 거예요. 한 달 후 군법정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살인, 군수품 절도,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의 측근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더 큰 파장은 정치권에서 일어났어요. 군납 카르텔에 연루된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되었고 관련 업체들도 모두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이번 사건으로 군 전체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창룡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미연의 지시로 부대 전체가 대대적으로 개혁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병사들의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병사들에게 최신형 방한복과 군화가 지급되었고 낡은 무기들도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식단도 크게 개선되어서 병사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죠. 와, 이게 진짜 군대밥이야? 한 병사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방한복도 정말 따뜻해. 이제 훈련에도 안 추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지휘관의 자식이든 가난한 농가 출신이든 차별 없이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장미연은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중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성훈 상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니까요. 장미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중장님, 김도윤이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께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실제로 최말순 여사에게는 국가에서 특별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김도윤 병장은 순직으로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장미연은 직접 참석해서 김도윤 병장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어요. 도윤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꿈꾸던 공정한 군대를 만들어 놓을게. 최말순 여사는 장미연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장군님 덕분에 우리 도윤이가 억울함을 풀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키우신 아드님이 진짜 영웅이었어요. 도윤이 덕분에 수많은 후배 병사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창룡 부대로 돌아온 장미연은 연병장에서 전체 부대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신형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장미현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단 한 명의 병사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병사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군이 지켜야 할 건 무기나 군복이 아닙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병사들의 함성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린 사람입니다. 창룡은 썩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연은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창룡 부대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군대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김도윤 병장 같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군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미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딸이 정말로 군인다운 군인이 되었어요. 몇 달 후 장미연은 국방부에서 새로운 보직을 맡았습니다. 군 내부 부정부패 척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이었어요. 이제 창룡 부대뿐만 아니라 정군의 부패를 뿌리 뽑는 임무를 맡게 된 거였죠. 첫 출근 날 사무실 벽에는 김도윤 병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로운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만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장미연 자신의 신념이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장미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김도윤 병장들을 구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좋아, 이번에도 해보자.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청룡이 날아오르는 것 같은 구름이 떠 있었어요. 마치 정의가 승리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장미현 중장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룡 부대의 붉은 그림자는 이제 정의의 상징이 되어 모든 부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도윤 병장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수많은 후배 병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썩어가던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